부와 명예가 성공의 전부가 아니다. 싱클레어 루이스. 싱클레어 루이스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수년 전의 일이다. 당시 그와 나는 6명의 낚시꾼들과 롱아일랜드 프리포트에서 모터보트를 빌려 바다로 몇 킬로미터 정도 나가 고등어 낚시를 했다. 그 시절 나는 붉은 머리의 루이스를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뱃멀미를 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파도가 요동치자 나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서 배의 바닥으로 가서 드러누웠다. 하지만 루이스는 꼿꼿하게 앉아 계속 낚시를 했다. 그림 속에 자주 나오는 바다 낚시꾼의 모습 그대로였다. 오늘날 나는 싱클레어 루이스에게 또 다른 경의를 표한다. 낚시꾼으로서의 기량이 아니라 이젠 나도 뱃멀미를 하지 않고 갑판에 머무를 수 있다. 훌륭한 소설을 끊임없이 써내는 능력에 감탄하는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독자가 있다면 어디 한번 해보시라. 싱클레어 루이스는 1920년에 처음 미국 사회의 핵심을 건드린 소설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전에는 문학적 영향력이 미미한 6권의 책을 펴냈다. 7번째 소설은 메인 스트리트였는데 이 책은 마치 토네이도처럼 영미권을 휩쓸었다. 미국 부녀회는 소설을 규탄했고 전도사들은 맹비난했다. 여러 신문도 소설 비판에 나섰다. 이 소설의 등장은 그 자체로 미국에서 진정한 문학 전쟁을 일으켰다. 소설이 미치는 영향이 4,800km 떨어진 이곳 런던에서도 느껴질 정도였다. 이 소설은 미국 중산층 사회의 무기력한 삶을 폭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주인공 캐롤 미트포드는 의사인 케니 코트와 결혼해 미네소타주 고퍼 프레리라는 작은 마을에 정착한다. 그녀는 무기력한 마을에서 가정생활의 변화를 시도하고 여러 사교단체를 만들려고 했으나 마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다. 그러다 그녀는 에릭 발보그라는 친절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 가출을 감행해 워싱턴으로 간다. 그러나 거기서도 자기만의 삶을 살아내는 게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2년 후 남편이 그녀를 데리러 오자 사랑하는 마음은 그리 없지만 남편을 따라 다시 고퍼 프레리로 돌아간다. 고퍼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프레리는 미국 중서부를 상징한다. 소설은 그를 문학계에 떠오르는 스타로 만들었다. 몇몇 비평가는 이렇게 말했다. 뭐 훌륭하죠. 하지만 잘난 척하는 그 친구는 또다시 그 정도의 성과를 낼 수는 없을 겁니다. 절대. 정말 그랬을까? 미네소타주 소크센터가 고향인 붉은 머리 남자는 또다시 소설 쓰기에 몰두했다. 그리고 단숨에 6권의 베스트셀러를 써냈다. 하지만 싱클레어 루이스가 일필휘지의 책을 쓰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계속 소설을 궁리하고 각색하고 퇴고한다. 그가 소설 에로스미스의 개요를 작성할 때 분량은 6만 단어였는데 그 양은 평균적인 소설의 절반 분량보다 더 많았다. 그는 한때 자본과 노동에 대한 소설을 1년 내내 공들여 썼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곧바로 원고를 폐지함에 내버렸다. 그는 3번이나 다른 시기에 메인 스트리트 집필을 시작했고 완성하는 데에는 정확히 17년이 걸렸다. 메인 스트리트 이후로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올라간 여러 권의 책이 나왔다. 베빗, 에로스미스, 엘머 겐트리티, 도즈워스, 앰비커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등이 그런 소설이다. 나는 싱클레어 루이스에게 자신에 관한 가장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문학계에서 소설가로 활동하지 않았더라면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리스어나 철학을 가르치거나 숲속 깊이 들어가 벌목꾼들과 함께 살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 해의 절반을 뉴욕의 번화가 파크 애비뉴에서 즐겁게 지내고 다른 절반은 벌링턴에서 남동쪽으로 130km 떨어진 버몬트주 산맥지대의 외딴 곳에서 살았다. 그는 사탕 단풍나무가 가득한 138만 제곱미터 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메이플 시럽을 직접 만들고 채소도 직접 재배한다. 그는 이발을 해야 할 때만 도시로 나온다.
이에 내가 물었다. 레드 유명해지니 기분이 어때요? 그는 이렇게 답했다. 아, 성가시지. 그는 팬들의 편지에 전부 답을 해야 한다면 절대 다른 책을 쓸 수 없는 것은 물론 잘 시간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는 편지 대부분을 벽난로에 던지고 불에 타는 것을 바라본다. 그는 사인 수집가를 싫어했고 좀처럼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문학 다과회는 일부러 피했다. 내가 작가 생활 초창기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작가 생활 초창기에 겪은 고충을 늘 떠버리는 그런 글쟁이 친구들이 있어. 그들을 볼 때마다 골치가 아파. 대다수 작가가 겪는 곤란은 딱히 고생이랄 것도 없어. 젊은 치과 의사, 변호사가 겪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도 아니란 뜻이야. 게다가 과거 고생한 얘기를 말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생생하게 말하지. 또 그런 걸 떠벌리길 즐기기까지 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의 과거 이야기를 슬쩍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아침을 먹기 2시간 정도 전에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커피 마실 물을 끓이고 식탁에서 글을 쓰곤 했다. 또 한때 30파운드를 빌리고 반년 내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글을 쓰는 것은 물론 직접 요리하고 설거지까지 했지만 그 기간 동안 벌어들인 돈은 농담거리 하나를 팔고 얻은 10실링 뿐이었다. 그는 그렇게 살았지만 고생이라고 할 게 전혀 없었다고 말했고 단지 일을 배우는 중이었으며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문학 청년 시절보다 더 나은 때도 없었다고 말했다. 나는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물었는데 그는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재차 물었다. 그렇다면 대략적인 수치라도 알려줄 수 있지 않겠어요? 여전히 그는 이렇게 답했다. 아니, 전혀 모르겠는데. 나는 그에게 메인 스트리트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물었다. 그는 정말로 알지 못하고 실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사와 회계사가 그런 부분을 대신 관리해주고 있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온갖 경험을 다 했다. 아버지는 미네소타주 평원 지역의 시골 의사였고 루이스는 때로 아버지가 수술하는 동안 환자에게 클로로포름을 발라주기도 했다. 한때 가축 수송선의 3등 선실에 타서 대서양을 건넜고 파나마까지 가서 일자리를 얻은 적도 있었다. 그는 동시를 쓰기도 했고 잭 런던에게 줄거리나 스토리를 팔기도 했으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잡지의 보조 편집자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평소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택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정도면 도시에 사는 사람이 할 운동은 다 했다는 조지 진네이선의 말에 동의했다. 어떠한 스포츠에도 관심이 없다. 이름을 댈 수 있는 야구 선수는 베이브 루스가 유일하며 레드 그레인지는 이름 정도는 알고 있는 유일한 미식축구 선수다. 일했던 신문사 3곳에서 해고됐었죠? 내가 물었다. 아니, 4곳이지. 그는 말했다. 나는 젊은 작가와 내게 해줄 조언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혹시 조언? 그러자 그는 즉답했다. 없어. 그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조언한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스웨덴 억양의 어떤 남자가 그에게 전화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다고 통보했다. 싱클레어 루이스는 미네소타주에서 수많은 스웨덴인을 알고 지냈기에 어떤 친구가 자기에게 스웨덴 억양을 흉내내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화한 사람에게 역으로 농담을 걸기 시작했다. 몇 분 뒤 전화로 알려온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루이스는 깜짝 놀랐다. 정말로 문학계에서 가장 큰 영예를 누리게 된 것이다. 인생경영 포인트. 싱클레어 루이스는 1930년에 미국인 소설가로는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되었다. 루이스가 쓴 소설 베빗은 속물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고 베비트리는 속물 같은 행동 혹은 저속한 실업과 기질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 널리 쓰인다. 루이스는 괴팍한 성품의 소유자였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는 미네소타주 소크센터라는 작은 마을에서 의사 아버지의 세 아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루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기이하고 모순적인 성격을 드러내 마을에서 괴짜라는 평가를 받았다. 루이스 집안은 할아버지, 아버지, 큰형 클로드 등 전부 의사였다. 그래서 루이스는 자기가 의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심한 열등감을 느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설 쓰기에 적극적으로 매달렸다. 나중에 유명한 소설가가 되어서도 아버지와 형이 자신의 직업을 여전히 대단치 않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45세에 노벨상을 받아 세계적인 작가로 명성이 확립된 이후에도 정신적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그 불안을 엄청난 자기중심주의로 포장했고 언제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재능과 중요성을 인정받고 싶어 했다. 늘 변덕이 심했고 조울증을 보였으며 신경질이 과도했고 술을 많이 마셨다. 2번의 결혼도 모두 이혼으로 끝났다. 그는 2 아들에게도 무심했다. 가족과 소원하게 지낸 루이스는 유럽의 여러 나라를 전전하다가 1951년 1월 10일 로마에서 아무도 곁을 지키지 못한 곳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싱클레어 루이스의 일생은 물질적 성공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마음의 안정과 평안 없이 부와 명예만 있는 삶은 모래 위에 지어진 성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일이다.